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눈물, 분노, 그리고 가슴 깊은 공감이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익숙한데 그날따라 집이 괜히 더 조용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지.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지. 아저씨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유진이, 내 딸 소꿉친구 어릴 땐 매일 같이 놀고 밥 먹고 우리 집 안방까지 뛰어다니던 꼬마. 그 애가 지금 28살의 여자가 되어 내 앞에 서 있더라. 아직 여기 계셨네요. 유진이한테 이사 얘기 듣고 들러봤어요. 나는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어색했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거든. 그래? 잘 지냈냐? 네, 아저씨도 예전이랑 똑같으세요. 그 애가 웃는데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더라.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 웃음에 괜히 쭈뼛해졌지. 수진이는 그렇게 종종 우리 집에 들렀다. 유진이는 바쁘고 나는 퇴직 후 혼자 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진이와 마주 앉는 시간이 늘어갔지. 밥도 같이 먹고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가끔은 소주도 한 잔 기울였지. 하루는 물어봤어. 너희 아버지는 잘 지내시냐? 그 애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더라. 저 아빠 없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느껴졌었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 괜히 미안해졌지.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리 스스럼 없이 다가왔던 거였지. 그날 이후로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 예쁘게 컸다 말도 곱고 성격도 착하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더라. 비 오는 어느 저녁 수진이가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들어왔어. 회사에서 너무 혼나서 그냥 아저씨 집 생각났어요. 나는 조용히 수건을 꺼내줬고 그 애는 내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떨궜어. 다들 저 혼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지. 나는 괜히 헛기침하며 술잔을 하나 따라줬고 그 애는 내 옆에 조용히 기대더라. 아저씨는 옆에 있으면 참 편해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 편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던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어. 식탁 맞은편에 앉은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웃는 꿈. 괜히 아침에 일어나서도 멍하니 창밖을 봤다. 며칠 후 수진이가 새 옷을 입고 왔어. 분홍빛 블라우스, 립스틱도 살짝 바르고. 어때요, 아저씨? 소개팅 가는데 좀 봐주세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 잘 어울린다. 예쁘네. 근데 속으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소개팅이든 뭐든 그 애가 딴 남자랑 잘 되는 상상은 싫었어. 그날 밤 나는 스스로한테 자꾸 물었어. 이건 뭐냐? 이 감정이 도대체 뭐냐? 답이 안 나오더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 내가 그 애를 기다리게 됐다는 것. 문소리만 나도 혹시 수진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내가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지.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TV도 안 켜고 그냥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라줬어. 아저씨, 저는요 이상하게도 요즘 아빠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아저씨가 다 채워주는 느낌이어서요. 나는 그 말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 그 애가 말하는 아빠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 근데 그게 꼭 부성애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 애도 나도 서로 알고 있었을 거야. 그날 수진이가 술에 취해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그 어깨를 뿌리치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60년 넘게 살아오며 이렇게 뛰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를 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그 애는 여전히 밝게 웃고 내 옆에 앉아 소주잔을 건네고 가끔은 아저씨,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하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대답을 망설인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자꾸 선을 넘을까 두려웠다. 근데 참 이상하지. 그 애는 한 번도 그 선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하루는 늦은 저녁 딸 유진이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아빠, 나왔어. 반가운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도 따라 들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유진이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지.
그날 저녁 셋이 같이 밥을 먹었다. 유진이는 늘 그렇듯 말이 많았고 수진이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나만 조용했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손에 쥔 젓가락도 자꾸 떨렸다. 유진이가 수진이에게 물었어. 근데 너 요즘 왜 우리 집에 자주 와? 나 없는 날에도 종종 온다며. 그 말에 수진이가 싱긋 웃더라. 아저씨랑 얘기하는 게 편해서.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어른 말 들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유진이가 힐끗 나를 봤다. 우리 아빠랑 얘기하면 정신 차려지긴 하지 잔소리 장난 아니니까.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이 관계가 딸의 눈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얽혀가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날 밤 유진이가 자고 간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수진이를 현관까지 데려다 줬다. 문 앞에서 수진이가 말했지. 아저씨, 혹시 유진이 때문에 요즘 거리 두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러는 거 남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 수진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저는 오해 아니에요. 아저씨 좋아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간신히 말했지. 수진아, 너한테 난 그냥 아빠 같은 존재였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빠처럼 따뜻하고 어른스럽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머릿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 그녀가 조용히 한 발 다가와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제가 불편하셨어요? 나는 손을 빼지 못했다. 그 손 위에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지금 감정이 흔들려서 그래. 힘든 시기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나로 보이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지금 오히려 제 감정이 너무 분명해요. 그날 밤 나는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어.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지. 며칠 뒤 수진이에게 연락이 왔다. 아저씨, 오늘 혼자예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그래, 혼자야. 문자 하나만 보내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지. 수진이는 늦은 밤 혼자 찾아왔고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소주를 따랐다. 둘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고 수진이는 내 어깨에 고개를 툭 기대더니 말했지. 이렇게 기대 있는 것만으로도 전 좋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애가 날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진짜란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진 않았지만 그 경계에 아주 가까이 섰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책임감의 착각이야. 수십 번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은 이미 그 애를 향해 있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던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아저씨, 이게 잘못이라면 끝까지 혼자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아저씨를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로 본 날부터. 언제부터였을까? 수진이를 기다리는 게 하루 중 가장 긴장되고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어버린 게 딸 유진이도 눈치를 챘던 모양이다. 아빠, 수진이랑 무슨 사이야?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사이긴 그냥 예전처럼 지내는 거지. 그 말에 유진이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 그래요? 수진이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마치 아빠한테 여자로서 호감을 가진 사람 같았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바짝 얼어붙었다. 그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유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집에 자주 들렀고 수진이랑도 거리감을 두는 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굴었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와 있던 어느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고요히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빠, 유진이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이 식탁 위를 쓱 훑어보더니 천천히 내 앞에 앉아 차갑게 말했지. 내가 뭘 본 것 같아도 맞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듯 수진이 자리를 피했고 거실엔 침묵만이 남았다. 수진이랑 그런 사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그 애에게는 가장 확실한 답이었겠지. 유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아빠는 진짜 참 외로웠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연락을 끊었다. 그녀에게 수십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지. 며칠 뒤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수진을 마주쳤다.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갔고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왜 연락을 끊었어?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이제는 아니에요. 그날 유진이 눈빛 보고 저도 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아저씨가 너무 따뜻해서 순간 착각했어요. 근데 그 착각을 너무 오래 끌었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지. 나는 착각 아니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였다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이는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다. 다시는 그녀가 내 집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다시는 그녀가 내 식탁 맞은편에 앉지 않았고, 나는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그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 정리했다. 유진이도 조용히 다시 거리를 뒀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일상을 흉내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손끝 온기, 조용히 기대오던 어깨 그녀가 내 이름 대신 속삭였던 아저씨라는 그 부름이 내 인생에 남긴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욕먹을 일인지 몰라도 그건 내가 살면서 가장 진심이었던 감정이었다. 지금도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애는 내가 감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23, 딸을 안고 원룸 전세방에서 울고 있었지. 남편이란 사람은 딸 돌잔치도 보기 전에 짐 싸들고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난 살림이 아니라 생존을 시작했어. 식당이요? 아니요, 빨래랑 청소 잘해요. 밥도 잘하고요. 시장 앞 복덕방에서 아는 아주머니 통해 연결된 첫 파출부 자리. 강남이더라고. 내가 처음으로 신세계란 대를 봤지. 화장실에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변기,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집. 그리고 식기세척기. 그게 뭐더라. 처음 봤을 땐 세탁기인 줄 알았어. 난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쌌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우리 지연이 거.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서 먹으라고 그 작은 아이에게 냉장 도시락통을 들려보냈지. 지연이는 밥 먹고 울지 않았을까 혼자서. 근데도 엄마라고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 어머니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3번만 오세요. 파출부 구했어요. 그 집 사모님이 그랬을 때 마음이 철렁했어. 그 집이 끊기면 지연이 학원비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난 다른 집들을 붙잡았지. 부부들 다 의사라는 집, 딸 대학 보내놓고 혼자 사는 할머니 집, 그리고 정신병원 간 이혼녀가 있는 집. 방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방에 밥을 갖다 놓고 나올 때 나는 기도했어. 우리 지연이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지연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그러더라. 엄마, 나 프랑스 갈래. 하이고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 프랑스 가서 요리 배울래. 미쉐린 셰프 될 거야. 그래, 미쳤다 싶었어. 학원 선생도 말렸고 나도 울며 말렸어. 근데 그 아이가 그 눈빛이 내가 파출부 일 처음 시작했을 때 딱 그 눈이었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눈. 그때부터 시작이었지.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알바까지 붙잡았어. 몸이 안 따라가서 기절하듯 쓰러져도 지연이가 보내는 사진 보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 엄마, 나 이번에 인턴 땄어. 파리칠구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이야. 그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파출부 일 그만두고 방바닥에 드러누웠어.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고 행복한 탈진이었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딸아이는 이제 파리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65세 은퇴 직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욱신거려. 팔도 잘 안 올라가고.
근데 나한텐 아직도 딸아이 월세 일부를 보태주는 게 내 유일한 존재 이유인 것처럼 느껴졌어. 그날 내 생일날이었지. 지연이가 티켓을 끊어놨다더라고. 엄마, 파리 좀 놀러 오라니까 프랑스 와인 한잔 하자. 난 프랑스어도 못하고 비행기도 무서워했지만 가봤어. 처음으로 내 돈 아닌 비행기로. 파리 공항에 딸아이가 마중을 나왔는데 그 눈빛이. 그때 그 어린아이 눈빛이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의 눈빛이었어. 딸아이가 일하는 레스토랑, 작지만 꽤 이름난 한식당이었지. 근데 그날따라 유독 바빠 보이더라고. 엄마, 오늘 미쉐린 셰프 한 분이 와 엄마 음식 좀 도와줄래? 뭐야, 내가 프랑스까지 와서 설거지냐 싶었지만 익숙했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고무장갑 끼고 부엌에서 김치찌개 간을 보는데 옆에서 누가 내 어깨를 툭 치더라. Excusez-moi madame, c'est vous qui avez fait ce plat? 내가 만들었냐고? 지연이가 통역을 해줬지. 그 남자는 프랑스 요리학교 교수고 전통 한식에 감동해서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라고 하더라. 기억. 맞아. 내 손맛은 기술이 아니었지. 살기 위한 기억, 딸아이 굶기지 않기 위한 기억, 버려졌을 때도 버티게 해준 그 기억이었지. 그날 밤 그 프랑스 셰프는 내 앞에서 울었어. 당신의 국이 내 어릴 적 할머니의 스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을 붙잡아줬지. 나는 그때서야 알았어. 이 손이 단지 청소하고 밥하던 손이 아니었단 걸. 이 손이 딸을, 한식당을, 한문화를 일으킨 손이었다는 걸.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아직도 식칼은 녹슬지 않았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인생은 누구보다 단단했다고. 나는 프랑스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매일 싸웠다. 프라이팬이 아니라 편견과 싸웠다. Are you from China? 아니요, Ah, then Japan? 아니요, 그럼 한국? 거기 김치? 맞아요. 한국. 김치. 말끝마다 김치만 달고 사는 그들의 눈빛이. 한식은 이국적이고 이색적일 뿐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듯 했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내가 만든 갈비찜을 맛본 주방장이 그러더라. 뭐 중국식 고기 맛이네. 중국식 고기 요리? 그걸로 갈비찜을 설명한다고? 그 순간 생각했어.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왜 엄마는 파출부 3개씩 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래도 참았다. 밤마다 칼질을 연습했고 휴일마다 시장 가서 고춧가루에 손을 묻혔다. 그러다 내가 겨우겨우 만든 한식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엄마를 주제로 한 코스를 선보였을 때가 있었어. EOMMA 테이블. 엄마의 식탁. 프랑스인들이 고개를 갸웃했지. 김치찌개, 두부조림, 멸치볶음, 계란찜 너무 이국적이라고. 그리고 너무 투박하지 않냐며 투덜댔어. 근데 첫 손님이었지. 한 프랑스 할머니. 계란찜을 한 숟갈 먹고 눈을 감더니 Ma mère faisait pareil.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더니 울더라. 그날 이후였어. 이 레스토랑이 프랑스 블로거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게 한국의 엄마가 프랑스인들의 기억을 건드리다. 조미료도 기술도 아닌 정서의 요리. 처음엔 조롱처럼 느껴졌지. 한식은 위로다. 그 말이 그저 감성팔이 같았거든. 근데 맞았어. 정말로 위로였어. 사람들이 날 찾아온 게 아니었지. 엄마를 찾아온 거였어. 어느 날 내가 SNS에 올렸던 사진이 바이럴이 됐어.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에 내가 이름을 붙인 한 장의 메뉴판. EOMMOS 김치 스투 레시피 바이 어 파출부. 파출부라는 단어에 전 세계 네티즌이 놀랐더라고. 파출부의 레시피로 만든 셰프 요리라니.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 이건 요리가 아니라 인생이다. 그날 나는 생각했지. 엄마가 만든 건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이었고 희망이었고 내 꿈의 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레스토랑에 한 남자가 찾아왔지. 흰 정장에 키 큰 백인 남자.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신 어머니의 국, 그 감칠맛을. 그는 예전에 울던 셰프였지. 그 남자가 기자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 제 요리엔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아주머니의 손맛이 있습니다.
그 손맛은 세상 그 어떤 소스보다 강합니다. 인터뷰가 실린 그날 밤 나는 혼자 숙소에 앉아 엄마가 보내준 김치통을 꺼냈어.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메모가 붙어 있었지.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야. 엄마가 너 배부르게 해주려고 만든 삶이야. 그제야 알았어. 프랑스에 와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별거 없어. 우리는 늘 평범한 줄 알았던 그 밥상 하나로 세상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그 밥상이, 그 김치 한 포기가 엄마 그 자체였다는 걸. 젊은 여자랑 다시 결혼하면 인생이 좀 달라질 줄 알았지. 늙고 외로운 내 삶에 그 애는 햇살처럼 들어왔거든. 베트남에서 왔다는 그 여자는 처음엔 참 조신하고 살가웠어.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조용히 커피 내려주고 저녁이면 다리 주물러주고 딱 3개월 갔어. 그 행복이라는 게 4개월쯤 되니까 그때부터 슬슬 본색이 드러나더라. 먼저 연금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 여보, 노후엔 우리 둘이 잘 살아야죠.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처음엔 별 의심 안 했어. 뭐 부부가 돈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그 다음부턴 매일같이 연금 얘기. 우리도 베트남에 땅 사두면 어때요? 노후엔 고향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 집 사요. 하루는 통장을 보여달라 하더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하도 조르길래 보여줬지. 연금 통장. 그날 이후 그 여자의 태도가 달라졌어. 언제부턴가 나보다 스마트폰을 더 챙기더라. 페이스북, 메신저, 영상통화 낮엔 나 몰래 누군가와 베트남어로 통화하고 밤엔 나 몰래 돈을 송금하고 있었어. 이 돈 뭐야? 아, 엄마가 아파서 급하게 보냈어요. 몇 번이야 이게? 벌써 3번째야. 당신 돈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아니 우리 돈? 결혼 6개월도 안 된 사이인데 벌써 우리 돈이야? 참다 못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내역을 봤지. 한 달에 200씩 벌써 800이 넘어가더라고. 그것도 내 연금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그리고 어느 날 나 베트남 다녀올게요. 엄마가 위독하대요. 그래 다녀와 며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 달쯤? 짐을 챙기더니 캐리어에 돈 봉투를 넣더라.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우리 가족이랑 여행 갈 거예요. 여보도 나중에 올래요? 웃더라고. 그게 무슨 웃음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떠난 지 벌써 3개월째야. 전화는 꺼져 있고 메신저는 안 읽힘. 그 사람은 사라졌고 남은 건 비어버린 통장과 허탈함 뿐이야. 그리고 며칠 전 내가 그 여자의 SNS를 찾았어. 거기엔 놀라운 사진이 있었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엔 다른 남자. 그 남자 품에 안긴 내 아내. 내가 호구였구나. 그 여자가 떠나고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이라는 게 이토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였나? 처음엔 그냥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 한두 달쯤이면 연락이 되겠지.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고. 주민센터 가서 주소지 조회부터 했어. 이미 전입신고는 해제돼 있었고 통장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돈들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더라. 내 손으로 신고서 작성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 국제결혼 사기 피해 신고. 그 말이 이렇게 내 인생에 들어올 줄은 몰랐지. 경찰은 무기력했어. 정확한 사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준 게 맞잖아요. 맞지? 내가 줬지. 근데 믿음도 죄인가? 남들 다 말렸어. 그 나이에 뭐하러 젊은 여자랑 결혼하냐? 외국 여자는 다 속셈 있다. 근데 그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 사랑해보고 싶었고 누군가와 밥 한 끼 먹고 싶었고 그 여자가 처음에 보여줬던 따뜻한 말들,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느낌, 그게 다 거짓이었나? 나는 용서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이혼 소송을 하자. 그래서 찾아갔지. 변호사 사무실에. 혼인 기간은 8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5개월 남짓입니다.
연금 송금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다 가지고 오셨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레 말하더라고. 이혼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 내가 이 나이에 변호사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말이야 며칠 뒤 연락이 왔어? 그 여자 말고 한 남자였어? 혹시 응우엔 티 하이 씨 남편분 되시죠? 누구신데요? 그 사람 오빠입니다.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 그 목소리는 익숙했어.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이 씨는 베트남에서 가정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이번엔 한국 사람으로부터 돈을 좀 받았네요. 뭐 그만큼 했으면 된 거죠.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어. 나는 이용당한 거였어? 사랑도 결혼도 다 그 여자에겐 일이었던 거야.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지? 머릿속에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고 내가 줬던 돈, 믿음, 시간 모든 게 조롱처럼 느껴졌어. 다음 날 나는 베트남 대사관으로 갔어. 그 여자 거기 주소 아시나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저었지. 국제사기는 복잡합니다. 한국 경찰과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 난 남은 연금을 정리했어. 그리고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하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지. 지금은 마리아 한 달에 72만 원. 그거 받고 살아. 전에는 더 받았거든. 그 여자와 살던 때 다 빠져나갔지? 주변 노인정에서 사람들 물어봐. 어르신 왜 혼자세요? 재혼하신다더니? 나는 그냥 웃지. 그냥 혼자가 편하더라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 지금도 가끔 그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봐.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그녀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 처음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잠을 자도 꿈에 나오고 길을 걷다 외국말만 들려도 가슴이 벌렁거렸지. 그 여자의 얼굴 하얀 치아 드러내며 웃던 그 미소 이젠 화가 나는 것도 지쳤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난 아직도 그 여자가 왜 나를 택했는지 진심이 단 1도 없었는지 그걸 묻고 싶더라고. 하루는 동네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복지 상담실 앞을 지나게 됐어. 벽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 국제결혼 피해 상담센터 운영 중. 그걸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지. 다음 날 찾아갔어. 국제결혼 피해 사례 제가 좀 겪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히 내 얘기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최근 3년간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연금을 타는 한국 고령 남성분들 대상의 결혼 사기가 많아요. 피해자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게 하나의 자료를 건네줬어. 결혼 이민 중개업체 불법 알선 명단. 그 리스트 속에 그녀의 이름과 내가 소개받았던 업체명이 있었지. 그녀는 나만 노린 게 아니었던 거야. 그녀는 수년간 한국, 일본, 대만 노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겼던 사람이었어. 놀랍게도 이미 전 남편들이 신고했더라고.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심지어 일본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살까지 했다는 말도 있었어.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지. 내가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줬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믿었다고, 곧바로 경찰에 다시 진정서를 냈지. 증거는 부족해도 그동안의 사례와 그녀의 이름, 정황들을 첨부했어. 변호사도 바꿨고 제대로 다시 싸워보기로 했어. 그런데 몇 주 후 전화 한 통이 왔어. 김영수 씨 되시죠? 베트남 호치민 경찰서입니다. 현재 응우엔 티하이 씨가 현지에서 사기 및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 그 이름 그녀 맞았어? 그녀는 베트남에서 또 다른 노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다가 잡힌 거였어.
그 남자는 나보다 15살이나 더 많은 80대 노인이었고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힌 거야. 그녀의 최후는 참 비참했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었고 베트남에서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 혹시 피해자로서 탄원서 작성 가능하실까요? 그 요청을 받고 나는 한참을 고민했어.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지?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고 나를 철저히 속였고 내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장본인인데 그녀의 사진을 다시 보며 이렇게 써내려갔어. 그녀는 저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계산이었고 삶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고통도 겪어보며 사람 보는 눈도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 작은 방, 낡은 식탁,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조용한 저녁. 하지만 예전처럼 허탈하진 않아. 내가 바보 같았던 그 시간도 지금은 그냥 한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는 말하지. 그 나이에 뭘 믿고 다시 결혼했냐? 애초에 속을 생각을 왜 했냐?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적어도 나는 사랑하려고 했다고. 그게 진짜였던 건 나였다고.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